네,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이른바 직각 관련된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제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이다 보니까요,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도인들의 호가도 지나치게 아직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과 거래 상황을 특정 국면으로 단정짓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그렇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전국적으로는요 말씀드리는 50% 겁니다. 가까이 오르고 지금 한 6% 가량이 평균 가격이 내렸습니다. 폭락 당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50% 오른 가격이 7% 내리는 게 폭락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뭐 좀 정정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요 경제부처들에 대한 국감이 오늘 한꺼번에 있어서 저에게 이제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집값 부동산 하락을 약간 정치적인 소재로 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제대로 잘 못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아마 좀 지적하고 싶은 모양이었죠. 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집값 하락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집을 계속 오래 가졌던 분들은 지금 원희룡 장관 얘기가 맞아요. 그냥 오르는 게 떨어졌는데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상투자분들이 있거든요. 젊은 분들 중에 영끌에서. 빚 내고 영끌해서 예. 집 산 분들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죠. 특히 이제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주변에 봐도 빚내서 집 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렇죠. 이런 금리 분들이 인상 이자율이 때문에. 지금 담보대출이 뭐 기준금리 7%, 4%라 그러지만 7% 8% 가기 예. 때문에 본인의 소득의 반 이상을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이자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당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금리 올리면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러지만 예. 일본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금리도 그럼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값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집값이 팍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금융권도 부실이 나고 지금 지방 건설사는 벌써 회사채 예. 발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뭐 어떤 금융권 뭐 감사 맡고 있으면 이미 대출을 막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사실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고 그래야만 또 건설사라든지 이분들도 뭐 분양을 하고 이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뭐 제가 보기에 물론 대외 경제 요인은 있습니다. 예.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지금 원희룡 장관처럼 아니 뭐 더 떨어져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좀 더 불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뭐 시장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왔을 때는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예. 뭐 어느 정도 조정하겠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너무 과도하지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 멘트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한 7명 정도는 앞으로도 이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국면을 가는데 국회에서 이제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TV 보기 싫다고 자꾸 그럽니다. 예, 싸우는 모습만 자꾸 비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부동산 가격도 문제지만 지금 한계 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 영업이익으로 이자 그렇죠. 못 갚는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예. 기업들이 지금 10곳 가운데 4곳이라고 하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면 40.5%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 한계 기업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산 위험이 높다는 거고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급여 담보 같은 것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은행에는 돈이 이제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돈이 몰리지만 그밖에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이제 곡소리가 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이 안 특히 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합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한데 27일 날 어찌됐든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맞아요. 예, 대통령께서 생중계를 하신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도 좀 이 경제의 심각성을 알고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좀 직접 주재하면서 일부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와서 민주당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조목조목 얘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에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라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적법한 압수영장 집행에 협조해 주실 것으로 촉구를 드리고 또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회유 이야기하고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때 회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십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립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회유를 한단 말입니까?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라서 일정을 조정하고 변경하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하겠습니까? 네,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강한 충돌 속에 좀 파행으로 좀 빚어졌죠. 국민의힘 단독으로 이 법사위가 개의되기도 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압수수색 결정 나라고 쉬웠겠냐. 나도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걸 알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수사팀이 하도록 이렇게 허락했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이 얘기는 민주당 우리 부원장이신 네. 신 변호사 얘기 먼저 듣고요. 예, 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말씀처럼 사실은 뭐 그냥 서서 집행을 정지하는 건 맞지만 뭘 집어 던지거나 땡기거나 그건 안 되는 거죠. 물리적인 충돌하는 건 저는 뭐 자제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 지금 유현석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예전에 뭐 한나라당 2006년에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미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미 제출했고요. 열린우리당도 그 당시 서울시당이었고 통진당 뭐 민노당 사례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 제1야당은 아니었죠. 예, 윤석열 대통령도 뭐 지난번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채널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2, 3일 하다가 사실은 이미 제출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아마 오늘도 아마 오후에 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박범계 의원님 이미 제출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민주연구원 저도 뭐 같은 날 임명 받았습니다. 예. 임명장 11일 날 받았거든요.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상근이니까 뭐 두세 번 회의를 간 것 같은데 예. 우리 민정원이라는 게 연구원들은 본인 책상에 딱 있습니다. 석박사급들은 연구를 매일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원장이나 상근 부원장 이런 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책상도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선거 때 대선 때 쓴 것처럼 얘기하고 예. 있거든요. 지금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대선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 썼던 컴퓨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컴퓨터에 뭐가 있느냐? 민주연구에서 당연히 뭐 전략 수립하고 정책 수립하고 선거 때 썼던 거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썼던 거죠. 예. 김영 부원장이 썼던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뭐하러 압수수색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우선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열었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의무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헌법상 보장이 된 겁니다. 국정감사는. 그리고 종합감사를 제외하고 9월 24일까지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 이 일정은 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어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김용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죠. 예. 그리고 발부가 됐어요. 예. 김용 씨는 이재명 대표가 분신이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현직이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원장의 사무실과 책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당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예. 예, 이거를 좀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장은 법원이 발부가 되고요. 오늘 또 그 법원과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예. 압수수색 영장은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발부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뒤에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더 자세히 가는데 한 가지만 더 그냥 짚고는 가겠습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유동규 지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을 회유한 거 아니냐. 어제 이제 만기 출소한 분인데 회유해가지고 형량도 낮춰주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불리한 정치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이제 주장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할 때 이제 회유 문제로 검찰이 엄청 10년 넘게 시달렸는데 도대체 어떤 검사가 유아무에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을 말하겠죠. 유아무에게 자기 인생을 걸겠냐, 회유를 왜 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총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만 좀 짚고 나머지 부분은 이재명 대표 얘기 때 좀 가겠습니다. 장 기자님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이런 회유 가능성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세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언급한 내용이 예. 이제 조작 조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수사라는 예. 표현이 처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그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진 특수통 예. 검사들에 대해서 이 수사를 좀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해야 된다.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의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유동규 본부장을 불러서 수사를 할 때 변호인 입회하는 것도 또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연녀라고 합니까? 같이 동석해서 하는 부분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혐의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못 받겠으니 특검으로 가자.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변호인 입회 없이 수사가 돼요? 본인이 원하는데 변호인 입회를 본인이 예. 원하는데 피의자가 원하는데 변호인 입회 없이 수사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본인이 변호인 입회하는 걸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뭐 추측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유동규라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된 건 맞고, 그것을 마치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오니까 아 유동규가 뭔가 회유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바뀌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로지 민주당의 자유의 의지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회유냐, 뭐 겁박이라는 단어도 쓰시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폄훼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추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사실 두 가지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뭐 원래 1심은 6개월입니다. 근데 추가 기소를 하면 이제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뇌물로 돼서 했다가 그다음에 증거인멸로 6개월 연장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하면 지금 8억 처음에 당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8억이었습니다. 뇌물이. 예. 8억에서 5억은 대장동이었고 3억은 위례였는데 나중에 아마 이게 기소될 때는 3억에 대해서 대장동만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5억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뇌물로 기소를 하면 예. 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근데 그거 안 했죠. 그다음에 지금 핵심은 사실은 처음에 당초에 이 논의가 뇌물 8억에서 시작됐어요. 유동규 구속이었고. 근데 그게 뭐 줄이다가 물론 뭐 배임이 있고 따르고 부패방지법이 있으면 그건 논외로 하고 뇌물이 가장 큰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 8억이 어찌 보면 물론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거의 예. 비슷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정치자금으로 가고 있거든요. 뇌물 8억을 받은 거면 거의 10년입니다. 근데 정치자금을 단순히 전달한 거에 불과하면 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런 걸 제가 보기에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어찌 보면 우리나라 법상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분리박이는 안 되게 예. 돼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지금 물론 재판은 700억 뭐 약속도 지금 기소는 돼 있습니다만 이 700억 약속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뭐 약속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유죄가 날 수도 있고 무죄가 날 수 있는데 결국은 아마 검찰이 뇌물죄는 좀 줄여주고 예. 정치자금 쪽으로 몰아가서 처벌을 경하게 받고 구속기한도 연장 안 하는 방식으로 딜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검찰이 딜을 했느냐 이런 거 예단하거나 추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동규 씨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구속 연장을 안 했냐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별건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까?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자고 한 분들이 누구죠? 이거를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회유를 하고 어떤 협박이 있었을 예. 것이다. 딜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모든 것 음모로 보면요. 예. 해가 뜨는 것도 음모고 달이 뜨는 것도 음모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모든 어제 오늘 모든 이 정치 이슈가 전부 이재명 대표에게 쏠려 있어서 다른 이슈를 다룰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더 살짝 뒤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